아무리 때려 죽여도 이 처음에 이 세 마리를 전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에서 더 나아갑시다. 갑자기 선생님 머리가 짧아졌죠?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사회를 좀 더 잘 가르칠까, 잠도 못 자고 맨날 고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기르는 중입니다. 대단한 선생님이죠. 저도 압니다. 자원의 희소성까지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하고 싶은 욕구는 무한하죠. 무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100점을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죠.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공부 좀 하세요. 만약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무한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이 한정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과목을 더 집중해서 공부할지, 당연히 사회여야죠. 아닙니다. 국영수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선택을 한다면 동시에 다른 선택지는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선택하면은 선택하지 못한 거는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똑똑한 방산중학교 어린이는 이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을 말하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이에요. 다시 갈게요. 자, 사르트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irth와 death죠. 삶과 죽음 사이의 C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치킨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도 맞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러 번의 초이스, 즉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단순히 여러분이 저녁 메뉴를 뭘 먹을까 같은 사소한 걸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를 어느 학과를 쓸까,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쓸까, 일반고를 쓸까, 마이스터고를 쓸까, 이런 아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까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죠. 그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자, 이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죠. 비용이란 무엇이냐? 내가 선택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언가를 산다, 그럼 돈을 잃고, 그리고 편익이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을 통해서 얻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을 살 때의 비용과 편익은 뭡니까? 비용은 당연히 핸드폰을 살 때 썼던 돈이, 편익은 이 핸드폰을 얻음으로써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함이죠. 내가 충족하는 욕구. 이걸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나한테 주는 모든 만족감이 핸드폰의 편익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려면 비용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편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큰 게 좋겠죠.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아니고 그냥 고비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뭔지 이해해 봅시다. 내가 아까 말했죠? 선택하는 게 있다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추억의 게임입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맨날 이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뭔지 아시죠? 포켓몬스터입니다. 여러분은 포켓몬 고밖에 모르시죠? 라떼는 말이죠.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처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단 한 명의 파트너 포켓몬을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아무리 때려 죽여도 이 처음에 이 세 마리를 전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요 파이레를 선택을 한다면 나머지 둘, 이상해 씨랑 꼬부기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택은 선택을 하는 동시에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기회비용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49쪽에 있는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설명을 읽고 나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잠깐 일시정지 하세요. 다 읽고 왔나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통해 포기하게 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은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알바를 자리 구해야 돼요. 알바 자리를 구해야 돼요. 집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몸뚱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세 군데에서 다 알바를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린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비용을 가장 적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일단 가정하고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택배 상하차 알바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루 하고 나면은 이 옷에 이 소금이 생긴다고 해요. 하루 종일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음날 옷을 벗어보면은 하얗게 거의 인간 염전이죠.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시급은 이렇게 되고, 내가 만약에 1, 2, 3번 중에 어느 한 알바 자리를 구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나 시급 제일 많이 주는 택배 상하차를 해볼래. 자, 3번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는 건 자동으로 뭐죠? 1번과 2번을 포기하죠. 이 중에 기회비용은 뭘까요? 기회비용은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거라고 했죠. 포기하는 것 중에서. 그러면은
포기한 두 개 중에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건 뭐죠? 그렇죠. PC방이죠. 내가 택배 상하차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뭐다? PC방에서의 시급 9,000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택배 상하차가 힘들어서 PC방을 했을 때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기회비용은 9,000원인가요? 좋은 질문이죠. 기회비용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한 것보다 크냐 작냐는 상관없어요. PC방을 선택했어. 2번 선택했으면 뭐가 남아? 1번과 3번을 포기한 거죠. 이 포기한 두 개 안에서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 택배 상하차죠. 그렇다면 PC방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바로 택배 상하차 시급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의 답을 한번 봅시다. 자, 상하차 알바를 했을 때 편익과 기회비용은, 자, 우리 편익은 계산 안 했죠? 너무 쉽죠? 근데 그걸 그냥 선택했을 때 내가 얻는 가치가 편익이라 그랬어요. 얼마예요? 상하차 알바 시급 12,000원이죠. 편익은 시급 12,000원,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그쵸, 내가 포기한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라 그랬잖아. PC방의 시급 9,000원이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답이 한꺼번에 나왔네요. 합리적인 선택은 뭐라 그랬어요? 그쵸,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는 거였죠. 둘 중에서 뭐가 비용이 더 적고 뭐가 더 편익이 큽니까? 당연히 상하차 알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는 상하차 알바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됐다가는 다음날 여러분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겠죠. 굉장히 힘든 아르바이트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시급 말고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 라고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힘드시죠?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죠? 잠깐 영상을 멈추고 5분 정도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서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1단원의 마지막 파트죠.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활동이 무엇이냐, what, 경제활동을 왜 하느냐, why, 그리고 마지막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까, 이 how의 문제를 끝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에 대해서 교과서 50쪽에는 경제문제라는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까?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라의 돈을 많이 벌릴 수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기 위한 것은 모든 나라가 해야 되는 숙제예요. 이걸 걱정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심지어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고민은 인간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아주 좋은 그림이죠.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욕구가 그보다 더 많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자원의 희소성. 희소성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강제합니까? 그렇죠. 선택을 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선택의 상황에서 경제 문제가 크게 세 가지가 발생해요. 교과서 50쪽에도 나와 있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선택의 문제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장을 경영한다. 양말을 생산할까 신발을 생산할까.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죠.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생산할까가 첫 번째 경제 문제고, 어떻게 생산할까? 기계를 사서 기계를 돌려서 생산할까? 아니면 그냥 알바들을 고용해서 시급을 주고 손으로 만들게 할까? 이처럼 생산의 방식, 어떻게 생산할까도 경제 문제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는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걸 누구한테 팔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팔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먼저 팔 것인가? 아니면은 외국인들한테 먼저 수출을 할 것인가? 등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떤 나라가 돈을 벌고 먹고 산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아니죠. 모든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대책을 생각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뭐 급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오면은 맨날 굶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악이죠. 식욕이 엄청난 여러분. 자, 그래서 학교에서 뭐 여러분이 너무 굶주렸습니다. 막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사방에서 막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막 입에 피가 막 줄줄 흐르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선생님, 배가 고파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참다 못한 반장이 교무실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프다. 문제죠. 배고픈 문제. 이에 대해서 두 명의 선생님이 다른 대답을 내놓죠. 선생 A는 그래? 그러면 너희끼리 알아서 도시락을 챙기거나 식당을 차려. 너네 중에 요리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식재료를 사서 뭐 팔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너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 라고 하는 선생이 있는 반면에 선생 B는 선생님이 그럼 너네들한테 돈을 걷어서 급식을 줄게. 너네들 모두한테 식사를 줄 테니까 돈 내놔. 자, 어느 선생을 선택할까요? 선생님의 스타일 차이라서 뭐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 B가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간섭이 심해지면 가끔 피곤하죠. 선생 A가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둬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때도 있습니다. 자, 경제 문제대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이 선생 A, B와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의 이름은 경제체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설명한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자, 선생 A 같은 경우는 너네끼리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하다 보면은 스스로 당사자인 너네가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거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그냥 뭐 잘못되는 것만 없게 감독만 할게. 이것을 바로 시장 경제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에 맡긴다.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뭘 생산할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너가 생산하고 싶은 걸 생산해. 라고 하면 회사는 어떻게 돼요? 알아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겠죠. 신발이 더 잘 팔리면 신발을 만들고 양말이 더 잘 팔리면 양말을 만들 겁니다. 나라가 뭘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자본주의 경제 또는 시장 경제라고 하죠. 대표적인 시장 경제 국가는 미국이 있지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가는 이 시장 경제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반면 선생 B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반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뭐해?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라고 시키죠. 이거를 우리나라가 계획을 한다 해서 계획경제라고 해요. 계획경제, 다른 어려운 말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자, 오늘날에는 이렇게 100% 사회주의인 나라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 역사에서는 이 소련, 오늘날 러시아죠.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 사회주의 체제를 실현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은 소련의 대빵이었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의 옛날 사진이고요. 자, 그래서 선생 B처럼 이 계획경제 국가는 이 경제 문제를 나라가 해결해준다. 지금 우리나라에 신발이 부족해. 그러면 너, 이 기업, 이 회사야, 너는 지금부터 신발만 생산해. 다른 거 생산하지 마. 명령이야.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제 체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100% 무조건 다 좋은 건 없어요. 먼저 시장 경제, 이거 시장 경제였죠. 시장 경제의 장점은 뭐죠?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그거를 하지 마 라고 규칙을 정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효율적이라는 거는 남거나 낭비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계획경제처럼 국가가 우리가 뭘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는지 일일이 다 정해준다면 국가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낭비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생산하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죠. 나라가 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시장경제에선 그런 일이 없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시장경제가 다 좋을까요? 아니죠. 너네 마음대로 해 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선생님, 자꾸 강한 애가 약한 친구를 괴롭혀요. 그래? 너네가 알아서 해결하는 게 어떨까? 라고 하면은 약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좀 선천적으로 저소득계층과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게 태어나서 자기가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투자 등으로 인해 돈을 점점 더 키우는 이 상류층 금수저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이게 시장 경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단점이죠. 빈부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경제는 어떨까요? 계획경제는 나라가 일일이 다 시키죠. 그래서 국가의 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되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누구나 나라가 필요한 물건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평등해질 수가 있죠. 빈부격차가 해결됩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평등해지는 대신 전부 다 똑같이 굶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어차피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일을 더 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예요.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의사나 검사 같은 높은 연봉의 직장을 얻으면 뭐해? 다른 직업,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직업과 비교했을 때 내가 받는 월급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 나라가 다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니까. 이게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날에 시장이나 계획경제를 완벽하게 100% 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돼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하고 있어요. 이걸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혼합경제체제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나라에서 무상급식이죠, 여러분. 급식 먹는 거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죠. 우리 학교 급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 내고 먹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무료로 모든 학생한테 급식을 다 주는 거예요. 응?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거는 시장경제에 가까울까요? 계획경제에 가까울까요? 그쵸. 계획경제에 가까운 거야. 똑같이 주니까. 내가 돈 많아서 좀 비싼 거 사 먹고 싶어도 안 돼. 다 급식 먹어야 돼. 대신 공짜야. 그런 거죠. 자유는 없지만 평등하게 모두가 똑같이 누리죠. 계획경제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집에 가고 나면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용돈이나 알바에서 번 돈 이런 걸로 사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물론 돈만 있으면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나라. 계획경제입니까? 시장경제입니까? 시장경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전부 다 합쳐져 있는 나라를 혼합경제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이 혼합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가 있죠. 밴드 게시글에 제가 유튜브 영상 2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직접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작권 때문이죠. 저작권을 어기면은 어떻게 돼요? 숙청당합니다. 시장경제랑 계획경제 중에서 내가 그나마 뭐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나를 딱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쓰는 겁니다. 이유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를 쓰길 바랍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계획경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유는 생각나는 대로 써도 좋은데 한 개는 좀 적고 2개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